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또 시청자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퇴직을 앞둔 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이 연금 제도 그리고 DB형, DC형, IRP까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출에 따른 과세 문제도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민감들 하시고 실제로 또 세금에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합과세냐 분류과세냐 또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수익률에 따른 또 퇴직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문찬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퇴직연금 제도와 또 인출 또 과세 문제도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퇴직자들은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비를 원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실제 상담을 할 때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남들은 얼마를 원해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되는데 남들 원하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물어보시는데 실제 그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차 조사까지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어요. 최근에 2019년에 나왔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 사람, 서울에 있는 50대 분들이 은퇴했을 때 원하는 생활비는 3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잡혀 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광역시나 뭐 도지역으로 갈수록 265만 원, 2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정도 됩니다. 근데 과연 300만 원 넘는 은퇴 월 현금 흐름을 내가 갖고 있는 연금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면 참고로 전 국민에서 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평균 그 노령연금 수령이 92만 원입니다.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기타 은퇴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게 퇴직연금도 이제 노후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나의 노후 생활비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삼청연금 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국민연금, 뭐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먼저 깔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앞서 방금 말씀해주신 희망하는 이 노후생활비 뭐 320만 원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 정도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하여튼 뭐 퇴직연금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 얼마나 이제 좀 도움이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에 이제 문제도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건 그래도 사실 크게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재배분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꾸준히 내면 자연스럽게 받는 건데 퇴직연금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퇴직연금은 받는 건 똑같지만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은 한 2, 3% 미만입니다. 현재. 왜냐면 대부분 다 그 안전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DB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급여를 연봉이 많이 올라가면 퇴직금이 많이 늘어나는 DB형 퇴직연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운용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 문제가 시장 수익률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그 근로자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기사도 나와 있지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지는데 네. 공적연금은 이제 1층의 국민연금이고 네. 사적연금이 이제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인데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이제 주로 이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사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뭐 48%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러면 300만 원을 받기 원하면 뭐 48%니까 뭐 15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150은 개인 사적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실제로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은퇴 생활비를 준비하는 걸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60에서 70%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고요. 예, OECD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평균적으로 받았다고 쳐도 한 여기에 절반 정도 준비가 된다.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거나 또 다른 은퇴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이제 세금 관련한 질문들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퇴직연금은
종합과세가 되는데 합산이 되느냐 아니면 네.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해서 한번 맞습니다. 보면 이제 퇴직연금이나 은퇴자산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나 적게 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요즘에는 세금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세금은 일단은 우리가 10원 한 장 이제 안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를 내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선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종합과세 항목이라는 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게 합쳐질 때가 종합과세인 거고요. 다행히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그 분류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종합과세에 합산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합과세 항목들은 그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다 보니까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퇴직연금이 확보되어 있는 은퇴자들은 퇴직연금을 관리를 잘하면서 잘 받아주시면 굉장히 좋은 과세의 부담이 없는 은퇴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또 물론 상세하게 나오지만 네. 세액공제를 받은 또 연금은 또 종합과세 해당이 네, 맞습니다. 이 종합과세 항목 중에서 연금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떤 연금이냐?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연금은 사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근데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으시면 종합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말정산하고 끝나고요. 종합과세 국민연금은. 근데 국민연금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연금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개인 납입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제받은 연금을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할 때는 연간 1200을 넘지 않으셔야 돼요. 연간 1200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또 건강보험료 산정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과세가 어쨌든 합산이 되지 않는 분류과세나 분리과세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퇴직연금 시장 현황과 또 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적연금 시장 현황과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적연금이라는 건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군인이나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별도의 직업연금이지만 그것도 이제 공적연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사적연금인데 왜 따로 분류했냐면 사적연금은 개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일단 이건 20년 말 기준인데요. 20년 말 기준으로 개인연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보험이 그 비과세 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인 거고요. 그래서 각각 비과세 연금이 213조, 연금저축이 151조. 연금저축의 좀 특징이 좀 보이시죠?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250조가 넘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260조가 넘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굉장히 큰 연금 시장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만 사실은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좀 투자 시장으로 좀 들어와 주면 예를 들면 증시도 좀 활성화되고 같이 수익률도 좀 올라가겠죠. 근데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2020년 말에 저희가 조사할 때 퇴직연금의 현황을 보니까 전체 자금 중에서 원리금 비보장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상품을 다루는 비중은 전체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상당히 낮네요.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 수익률이 안 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자, 여기 이제 617조, 18조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퇴직연금인데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이 이렇게 가장 크게 차지함에도 이 투자형에 이제 투입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말 물론 이제 DB형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DC형 IRP조차도 근로자분들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고 계신데 이제 공적연금에 비해서 오히려 이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공적연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국민연금이 917조 정도 되고요. 오히려 국민연금은 40%가 넘는 비중이 주식 투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40%, 42%죠, 대략. 여기에서 50%가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실제 국민연금이 연금 자산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기금인데 운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향후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현재에서는 국민연금 운용은 아주 잘 되고 있고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로 관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이렇게 운용돼야 되는데 지금 퇴직연금만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연금 종류들도 거의 한 8, 90%가 안전자산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2021년 10월 말 자료니까 불과 얼마 전 자료인데 무려 42%까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추이도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삼층연금은 뭐 기본인데 그래도 한번 싹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늘 뭐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삼층연금 제도를 이제 표방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뭐 농지연금이나 그 주택연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연금이라기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출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출, 은행에서 보증해주고 은행 대출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3층 연금 제도를 이제 기본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중에 국민연금이야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소득 없는 주부나 지역가입자, 사업자들도 다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달치 급여가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연봉이 50%가 거의 급여와 상여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제 상여금 쪽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만. 그래서 회사가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를 가셔야 됩니다. 네, 보너스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급여가 많으면 퇴직연금이 많이 쌓인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뭐 개인이 스스로 하는 연금이죠. 그래서 개인연금에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눠지고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비과세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되고 퇴직연금은 또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뒤에 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퇴직연금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앞서 언급은 됐지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퇴직연금은 일단 DB형과 DC형으로 나눠집니다. DB형의 확정급여형, DC형으로 확정기여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회사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DB형에 있는 겁니다. DB형은 과거의 퇴직금 제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연봉이 쭉 올라가면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와 근무 연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해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만 쭉 올라가시면 내 퇴직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차이는 그 퇴직금 재원을 예를 들면 사장님이 갖고 있다가 주는 게 퇴직금 제도인 거고요. 사장님이 밖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겨놓으면 퇴직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망해도 퇴직연금은 사실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C형은 뭐냐면 보통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를 선택할 수 있는데 DC형은 매년 적립해주는 그 퇴직금 재원이 들어오고요.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원금과 상품을 투입을 해서 수익률을 관리하면 됩니다. 직접 관리하는 게 이 DC형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책임 주체가 회사냐, 맞습니다. 가입자 본인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적립액, 이 퇴직금 재원을 위한 최종 적립액은 이게 달라지네요. DB형, DC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DB에서 DC로 바꾸는 경우는 예를 들면 난 자신 있어가지고 투자를 막 해서 난 불릴 거야 이것보다는요, 사실은 임금 인상이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떨어지는 경우는 뭐가 있죠? 임금 피크제.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반드시 DC로 바꿔줘야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DB형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다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다가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됐는데 DC로 바꾸지 않았다. 실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죠. 뭐 몇 천만 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하실 때는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IRP로 받으셔야 되고요.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좀 할인해서 부과를 해주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쓰고 싶으시면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고 일시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거냐, 중요한 점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IRP를 받으신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거냐 일시금으로 쓸 거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거를 계좌를 해지할 때 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IRP를 받으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사실 아직 퇴직자분들 말고 일반적인 뭐 신입사원이나 젊은 직장인분들은 지금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라기보다는 연금저축과 비슷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로 알고 있죠. 네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3.2%를 환급을 해줍니다. 단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 장에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합산해서 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가 없는 분들은 IRP만 가지고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 하셔도 되고, 연금저축에 이미 내가 연간 얼마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차액은 IRP에 납입하시면 최대치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섞어서 하거나 따로 해도 하여튼 맞습니다. 공제 납입만 하시면 된다는 거고, 혹시 이제 연소득이 직장인들 경우에 1억 2천이 초과하신 분들, 사업자분들은 1억이 초과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이 세액공제가 줄어듭니다. 400에서 300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IRP에다가 400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게 좀 복잡하시다고 하시면 IRP 계좌만 하나만 갖고 계셔도 된다. 어차피 700만 원 최대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이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이제 종종 만나게 되는데,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요 시점에서는 그 주택 구입이 좀 붐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인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선 DB형 퇴직연금에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DC로 전환을 하고 나서 DC형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이출이 가능하다. 단지 만약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주택 상태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상태에 이어야 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사를 가려고 주택을 좀 갈아타려고 해서, 근데 무주택 상태가 아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팔고 내가 잠깐 어디 하루라도 떠 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구하거나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된다 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미리 퇴직연금을 좀 옮겨 놓거나 상품을 좀 판매하거나 조치를 좀 취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본인이나 가족,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편찮으신 분들 해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의료비가 연간 총 임금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중대한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특정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약을 우리가 드실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발에 걸리는 피부병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도 인출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있고, 기타 뭐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천재질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확정 기여형 DC형으로 전환했다가 이렇게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DB에서 DC 전환한 이 신청 과정하고 절차는 심플합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해주는 상태면 이제 다 가능한 상태죠. 회사에서 허용 안 해주는 상태도 좀 사실은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뭐 특정 회사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강제화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동해 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DC형만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DB형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DB형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소득이 올라간 만큼 퇴직금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부담스럽고요. DC형은 매년 예를 들면 한 달치 급여만 그 근로자의 계좌로 넣어주면 책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DC형만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하고 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이제 연금 소득별 과세 방법과 인출 순서. 이 과세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인출 순서를 매겨가지고 이제 되도록이면 과세가 덜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순서를 딱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순서를 매겨놓은 이유는 예를 들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일단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제 혜택 받지 않은 건 비과세입니다. 예,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원래 비과세인 거고요. 비과세라는 건 여러분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안 내는 게 비과세일 수도 있지만 연금에서의 비과세는 소득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게 비과세인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과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액은 다 비과세다. 그 다음에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분류과세니까 종합과세랑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1번, 2번은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퇴직금 계좌를 먼저 받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건 별도의 계좌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죠. 순서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하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이게 연금저축이나 IRP에다가 내가 미리미리 돈을 넣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상품들은 이건 이제 연간 1,200만 원 넘지 않게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인출 신청하면서 세팅을 할 때 월 99만 원으로 이렇게 보통 신청을 하십니다. 나머지 자금들은 상품에서 운용이 되게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받으실 때 5.5%에서 3.3%의 연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네, 뭐 이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제를 받고 과세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나 세액공제 받은 IRP 계좌 같은 걸요 합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퇴직하신 분들이 방문하면 합산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좌를 관리하기 좋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관리하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뭐 A 계좌는 올해부터 개시를 하고 B 계좌는 한 3년 후부터 개시하고 이렇게 선택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은퇴자 세미나 할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합치면 뭐가 좋냐? 합치면 안 좋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운용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헷갈린 겁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운용수익하고 이 세액공제 받은 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요 4번에서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 순서를 좀 잘못 세팅하거나 좀 빨리 받느라고 여기가 만약에 연간 1200이 넘어버리면 이게 이제 낭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용수익 부분까지 나중에 고려해가지고 왜냐면 3번에 세액공제 받은 연금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퇴직금 운용수익이 같이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연간 1200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공적연금도 여기 포함 아니에요? 포함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퇴직급여와 퇴직금과 개인연금 저축에서 나오는 운용수익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0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중요하고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 합치지 않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그게 제가 보기엔 장점인 것 같고요. 합치지 않는 게 좋겠다. 따로따로 개시 시점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운용수익이 나올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 개인연금 저축의 운용수익이 이 개인연금 저축 부분이 합쳐질 때 연간 그 종합과세 그 한도를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퇴직자분들이나 이게 설명드리기가 아주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공적연금, 국민연금하고 이 또 세액공제 받은 개인 이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또 얼마를 넘어가면
이제 의료보험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습니다. 또 네네.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말 알아봐야지.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분이 연간 1,200을 실수해서 초과해버리고 국민연금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다른 비용들, 건강보험이나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공부하시고 관리하시고 힘드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반드시 네.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은퇴 현금 흐름 예측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누구나 제일 이제 보고 싶어하는 네. 장표 같습니다. 나는 은퇴 이후에 내 현금 흐름이 배우자와 나와 합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까? 남들은 어떻게들 해요? 네.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이 얼마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를 예측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게 가장 좋을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그 현금 흐름의 규모도 책정을 하겠지만 과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야 본인과 배우자의 지급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사실 퇴직연금을 IRP를 받아서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처럼 종신토록 받는 건 실제로 안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간 끊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85세 정도에 끊는다 그러면 어쨌든 뒤에는 그 뒤에 국민연금만 나오기 때문에 연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똑같은 규모를 사망할 때까지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비과세 종신연금들을 약간 뒤로 밀어서 받는다든가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을 좀 앞에 좀 빨리 받으면서 좀 앞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좀 약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연금저축에서 받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좀 미리 받거나 이런 식으로 조율해야지 무조건 뒤로 다 미루거나 무조건 앞으로 다 땡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이 현금 흐름표를 안정화시키는데 맞지 않다는 거고. 네. 아니, 이 표를 보면 이분은 본인은 이제 59세, 60대기 전에 이제 은퇴를 해서 급여소득이 중단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거고요. 뒤에 길게 지금 표시가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일단은 시작하는 부분에 세팅을 해드린 겁니다. 뒤에는 지금 나머지 연금을 어떻게 플랜을 조정할지를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죠. 본인은 그래서 63세 연금이 계시다는 걸로 했고, 네, 맞습니다. 연금이. 예,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맞게. 배우자는 이제 69년생 이후라서 이제 65세에 계시다는 걸로 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퇴직연금이 이렇게 이제 깔리는 거네요. 네, 퇴직연금도 사실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건 운용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예측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퇴직하고 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공백기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지금 퇴직연금 본인이 좀 많이 나오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앞에 부분은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죠. 네. 앞에는 소득이 끊기면 연금저축 뭐 세액공제 받았던 연금이나 퇴직금 가지고 조절하기 좋은데 사실 뒤에가 어렵습니다. 뒤에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보면 80대 후반 정도 이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활비는 좀 적게 쓰겠지만 간병비가 도래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쭉 나오시겠지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이 앞에 좀 소진이 빨리 될 거고 그럼 뒤에 좀 뭔가 보완해줘야 될 상품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과세 연금이나 그게 나중에 추가로 주택연금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을 좀 해서 어떤 재원을 언제부터 사용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는 이제 수입 관련한 표고. 네, 맞습니다. 이제 지출에 대비하는 뭐 그런 표가 이제 더해져서 종합적인 이제 네, 은퇴 플랜이 세워지겠죠. 네. 예를 들어 아까 간병인 언급하셨는데 네. 또 뭐 간병인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지출 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네. 그렇고 어쨌든 수입 기준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예측해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퇴직 시점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금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세 방법들이나 어떤 그 운용 방법들을 좀 고려해서 어떻게 언제부터 받아야 될지들을 예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 DB형, DC형,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과세를 이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또 수익률에 따른 또 시뮬레이션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찬현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